남해 교도소의 철문은 언제나 무겁고 지루하게 열렸다. 그 금속문이 안에서부터 움직일 때면 마치 오래된 배의 삐걱거리는 도지대처럼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교도소의 냄새 금속, 소독약, 눅눅한 먼지를 서서히 바깥 공기 속으로 흩뜨렸다. 그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한서윤은 12년 만에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23의 나이로 들어와 45이 된 채 다시 보는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빠르고 너무 밝고 너무 낯설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도관의 흔한 배웅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감정도 녹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공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지나간 세월과 지켜지지 못한 약속, 그리고 꺾이지 않은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다. 교도소 앞의 도로는 한산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짭조름한 냄새가 허파를 파고들며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의 향처럼 가슴속 깊이까지 내려갔다. 최준현. 숫자로만 따지면 길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거의 통째로 갈아 넣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서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망각이었다. 잊혀지는 것, 누군가를 잊는 것, 다시는 돌아갈 곳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것. 교도관이 건넨 작은 상자를 열자 내부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2장만이 들어있었다. 한 장에는 중년 남자가 단정한 도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길게 뻗은 눈매, 단단한 체구, 청룡권 도장의 관장, 최무진.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도복이 조금 큰 듯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발끝은 살짝 들린 채 섰다. 얼굴은 순박했고 웃음 속엔 여린 기운이 가득했다. 한민호, 그녀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아이. 사진 위에 손끝을 올리자 시간에 마모된 가장자리가 까끌하게 느껴졌다. 그 질감만으로도 지난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곧 버스 와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교도관이 가리킨 정류장은 교도소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서윤은 가방을 메고 그곳으로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워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교도소에서 보내던 마지막 1년 동안 그녀는 수백 번도 넘게 출소 후의 첫날을 상상해왔다. 자유롭게 숨을 쉬는 모습, 새로운 가게를 찬찬히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 민호와 마주할 그날의 모습을. 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린 첫날은 더 공허했고 더 조용했다. 축하해줄 사람도 없었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세상은 그녀 없이도 너무 잘 굴러가고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벤치 한쪽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서윤을 힐끗 쳐다보았다. 두꺼운 옷 너머로 감춰지지 않는 교도소의 표식들, 12년 동안 매일 입었던 옷과 비슷한 톤의 상의, 바닥에 붙은 먼지 냄새. 그녀는 이런 시선을 오래전에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어디 가는 겨?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혜성항이에요. 혜성항 오랜만에 들리는 이름이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버스표 지판을 가리켰다. 18번 타면 돼. 종점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면 된다. 감사합니다. 버스는 오래 걸리지 않아 도착했다. 서윤은 그 안쪽 창가 좌석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도시의 모습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12년 전에는 없던 대형 아울렛, 새로 지어진 고가도로, 색이 바랜 벽돌 건물 대신 유리로 지어진 벽면들, 사람들의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너무 빨랐다. 세상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서윤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았겠지. 혜성항이 가까워지자 바람에 실려 오는 바다 냄새가 더 진해졌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들이 도로를 따라 이동했고 해산물 상자들이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종점에서 내린 서윤은 천천히 항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혜성항은 변해 있었다. 어시장이 있던 자리엔 현대식 상가 건물이 들어섰고 골목길은 더 깔끔해졌으며 주변에는 커피숍과 관광 안내소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골목의 냄새, 생선 비린내와 바람의 습기는 예전 그대로였다. 항구 쪽으로 더 걸어가자 커다란 현수막이 시야에 들어왔다. 테일그룹 해성, 마리나 시티 개발 프로젝트 기공식, 흰 바탕 위로 두 남자의 얼굴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다.
테일그룹 회장 장도현과 그의 오른팔 윤태강 부회장. 윤태강.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옷차림. 하지만 변하지 않은 날카로운 눈빛. 그 눈빛 속에서 서유는 차갑게 닫힌 어떤 감정들을 떠올렸다. 믿음, 배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26의 청년, 강인한 턱선,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신감의 참 표정. 한민호 테일그룹 전략본부 이사. 서윤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미인유.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사진 속의 청년은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소년과 너무나 달랐다. 더 이상 의지할 누나를 찾는 눈도 따뜻한 미소도 없었다. 대신 책임과 야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고집이 담긴 눈빛이 있었다. 그 눈빛은 서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12년 동안 붙잡아왔던 일기의 모든 문장들이 흔들리는 듯 했다. 손이 저절로 사진 쪽으로 올라갔지만 현수막은 너무 높아 닿지 않았다. 손끝이 공허하게 허공을 긁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옥 안에서조차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서유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누나, 약속 지키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오래된 2층 건물 하나가 서 있었다. 1층은 창문이 먼지로 뿌옇고 간판은 이미 지워져 무슨 가게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건물 뒤편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여기면 괜찮겠다. 그녀는 작은 임대문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2년 동안 모은 작업수당, 그리고 최무진 관장이 생전에 그녀에게 남겨둔 작은 보험금. 그것이면 작은 중식당 하나쯤은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었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며 서유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12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적어 내려간 일기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민호야, 누나는 반드시 돌아갈게. 그리고 널 지킬게.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부르는 듯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또 다른 12년이 필요하더라도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해성한 골목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가 건물 벽에 부딪혀 스쳐 사라졌다. 해성항을 둘러본 뒤 서유는 임대가 붙은 건물을 확인하고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낮은 건물 뒤편으로 보이는 바다는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똑 떨어져 나온 풍경 같았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두 방울이더니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졌다. 서유는 잠시 허공을 올려다보며 짧게 웃었다. 역시 시작은 비구나. 비가 오면. 언제나 그날 밤이 떠올랐다. 18살. 가정이라 부르기 어려운 집에서 도망쳐 나오던 그날 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그러나 유난히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도 비가 왔다. 지금처럼 차갑고 거친 봄비가 아니라 질척한 여름 장맛비였다. 반지하 방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술병이 깨지는 소리와 욕설 소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 망할 년. 어디 숨었어 나와. 당장 안 나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에 가까웠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서유는 침대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어둠 속. 그녀의 심장 소리만 귀에 쿵쿵 울렸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오래전부터 이 집의 공기와 다름없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 집에는 적어도 한때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와 빨래 비누 냄새가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고 술 냄새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탁, 탁. 술병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거기 숨어찌너 나오는 순간 다 끝이야. 그 말과 동시에 침대 밑으로 거친 손이 들어왔다. 서유는 뒤로 더 파고들려 했지만 이미 공간이 없었다.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며 시야가 뒤집혔다. 몸이 바닥 밖으로 거칠게 끌려 나왔다. 퍽. 무언가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팔과 어깨 전체에 화끈한 통증이 번졌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네가.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며 다시 술병을 들었다. 그 눈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술에 젖은 분노와 제어되지 않는 폭력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더 맞을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더 마실 술이 남아있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소파로 가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욕설이 몇 마디 중얼거려지다가 곧 거친 코고는 소리로 바뀌었다. 좁은 방 안에 비오는 소리와 코고는 소리만이 뒤섞여 울렸다. 피가 흘러내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서유는 벽에 기대 앉았다. 숨을 고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곰팡이가 핀 천장, 빗물이 스며들어 얼룩진 벽, 언제나 갔던 그 풍경이 그날따라 전혀 다르게 보였다. 여기서 계속 살면 난 언젠간 죽겠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머릿속이 맑아졌다. 두려움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한 평온함이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해 두었던 일을 이제서야 실행하는 것 같은 느낌. 서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젖은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조차도 그녀를 말리지는 못했다.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 낡은 수첩, 볼펜 한 자루,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 2장을 챙겼다. 한 장은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다른 한 장은 아직 어린 민호가 도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민호는 앞니가 살짝 빠진 채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미안, 잠깐만, 누나 혼자 다녀올게. 사진을 가방 안에 넣으며 서유는 낮게 중얼거렸다. 민호는 이미 이 집에 없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어디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서유는 여전히 그를 이 집 안 어디쯤에 있다고 느끼며 살아왔다. 옷장 안쪽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비상금이라며 숨어두었던 돈이었다. 비상금을 꺼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 돈마저 없으면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잠시 문 쪽을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쓰러져 자고 있었다. 소파 위에서 대책 없이 뻗어있는 몸이 서윤의 눈에는 더 이상 부모로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언가를 닫고 떠나온다는 감각이 서서히 온몸을 감싸왔다. 문을 닫자 눈앞에 좁은 골목과 빗줄기가 펼쳐졌다.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서유는 가방 끈을 더 꽉 잡았다. 이제 끝이야.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발을 내딛자. 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를 챙기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도 없었으니 시간을 알 도리가 없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발은 이미 젖어 무거워졌고 다리는 감각이 무뎌졌다. 도시의 킁이를 지나 점점 골목이 좁아지고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로 접어들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골목 안에서 간간히 들리는 것은 술집 문 여닫는 소리와 택배 트럭 시동 소리뿐이었다. 이제 어디까지 온 거지? 숨을 골라가며 주변을 둘러보던 서윤의 눈에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청룡관 네 글자가 빛이 바랜 간판 위에 고요하게 걸려 있었다. 그 아래로 넓은 처마가 튀어나와 있었고 그곳에는 비가 닿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비를 피하라고 그 자리를 남겨둔 것처럼 서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처마 아래로 들어갔다.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자. 비에 젖은 옷이 서서히 식어갔다. 한기가 피로와 뒤섞여 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생각해보면 목적지는 애초에 없었다. 그저 여기 아닌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손가락이 저릿거렸다. 어깨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피와 빗물이 뒤섞여 소매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비소리와 함께 건물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찰칵. 잠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여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안쪽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 깊게 팬 주름들. 그러나 흐려지지 않은 눈빛. 그 눈이 처마 아래 쪼그려 앉은 서윤을 발견했다.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경계 섞인 목소리였다. 노인의 시선이 서윤의 젖은 옷, 피 묻은 어깨. 맨손에 꼭 쥐어진 가방끈을 차례로 훑었다. 비를 피하려고. 잠깐.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를 타고 흐르며 두 사람 사이를 가늘게 가로질렀다. 어디 다친 것 같구만.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서윤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피가 이미 소매를 적시고 있었다. 괜찮아요. 조금 다친 거예요. 괜찮은 얼굴이 아닌데. 노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와. 그 말은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다.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 비가 그치면. 지금 비 그칠 생각 없어 보이는데 노인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상처 상태로 여기 앉아 있다가는 곧 병원 신세질 거다. 들어와서 소독부터 해.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눈빛만큼은 딱딱하지 않았다. 갈데없이 뜻밖의 질문에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대답하진 않았지만 노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알겠다. 들어와. 그 한마디에 서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청룡관 안으로 들어갔다. 도장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누렇게 바랜 나무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액자가 걸려 있었다. 기념사진, 대회사진, 그리고 검은 띠를 맨 어린 수련생들의 사진들. 가운데에는 청룡권이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오래된 목검과 도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노인은 한쪽에 놓여 있던 상자를 열더니 거기서 소독약과 거즈를 꺼냈다. 앉아. 네모난 나무 의자를 가리키며 말하자.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 위에 앉았다. 노인은 젖은 옷을 살짝 걷어 올리고 상처를 살폈다. 꽤 깊네. 꿰매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대로 소독 안 하면 고생하겠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는 순간 화끈한 통증이 다시 몸을 타고 올라왔다. 서윤은 이를 꽉 물었다. 참을 만해. 예.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투박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집에서 도망친 거냐? 짧은 질문이 다시 날아왔다. 이번에도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아버지한테 맞은 거고. 또다시 고개가 움직였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흘러 들어왔다. 이름이 뭐냐? 서윤이요. 한서윤. 나이는 18. 붕대를 감아 마무리한 노인은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다. 나는 최무진이다. 이 도장 관장이지.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도장 안 여기저기에 걸린 사진 속에서 그는 이미 여러 번 서윤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의 최무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고 근육질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눈빛과 지금의 눈빛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네, 지금 이 상태로 다시 나가면 비 맞고 쓰러진다. 내일 아침에 상황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생각해보든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말을 하고 난 뒤에야. 자신도 모르게 묻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있어도 돼라는 말을 어느새 갈망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기 빈방 하나 있다. 예전에 제자들이 쓰던 창고방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쓰니까 이불도 있고 담요도 있다. 무지는 마치 별것 아닌 일을 이야기하듯 담담히 말했다.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내일 아침부터 도장 청소 도와라. 바닥 닦고 창문 닦고 화장실도 치우고 도복 세탁도 좀 돕고 공짜 밥은 없다. 그 말에 서윤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게 웃음이 떠올랐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자. 무지는 도장 뒤편으로 이어진 작은 복도를 가리켰다. 복도 끝 작은 방. 창고로 쓰이던 공간에는 낡은 이불과 담요 몇 장이 쌓여 있었다. 구석에는 오래된 수련복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이불을 펴며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좁고 허름했지만 신기하게도 겁이 나지 않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이상했다. 지금까지는 잠드는 것이 늘 두려웠다. 언제 술 취한 발소리가 다가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에서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비 오는 소리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정말 괜찮을까? 작게 중얼거리다가 서윤은 자기 자신에게 답하듯 말했다. 괜찮을 거야.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테니까. 그날 밤 서윤은 반지하 방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깨어나지 않는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새벽 도장 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일어났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자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서윤은 허겁지겁 몸을 일으켰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탓인지 몸이 묵직했지만 머리는 맑았다. 문을 열자 무진이 도복 상의를 걸친 채 서 있었다. 물부터 마셔. 그리고 이거 입어라. 그는 깨끗하게 세탁된 듯한 도복 한 벌과 수건을 건넸다. 샤워는 저기.
상처 안 젖게 조심하고. 낡은 샤워실에서 서윤은 오랜만에 샤워기를 틀었다. 뜨뜻한 물이 등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깨에 붕대가 젖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도. 그녀는 한참 동안 물을 틀어두었다. 교도소의 좁은 샤워실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다. 여기에는 그녀를 감시하는 눈도 재촉하는 목소리도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도복으로 갈아입자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 학교 체육복이나 낡은 티셔츠만 입어봤지 제대로 된 도복을 입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이상한가. 허리를 조여매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울만 보고 서 있지 말고 나와서 바닥부터 닦아라. 복도로 나가자. 무진은 벌써 마루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나에 비해 여전히 날렵했다. 이쪽 절반은 내가 할 테니 저쪽 절반은 네가 해라. 네. 서윤은 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허리를 숙인 채 바닥을 밀다 보니 생각이 덜 복잡해지는 것 같았다. 도장 바닥은 그냥 나무가 아니다. 무진이 한쪽에서 말했다. 여기서 수련하는 사람들의 땀, 숨, 넘어지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곳이야.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한다. 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먼지를 닦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다잡는 거라고 생각해라. 네가 바닥을 대충 닦으면 너도 대충 살 거다. 말투는 퉁명스러운데 이상하게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었다. 관장님은 언제부터 이 도장을 하셨어요? 작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20살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 여기다 간판 걸고 지금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네? 나이보다 오래됐으니까. 셈은 네가 해봐라. 딱 잘라 대답하는 말투에 서유는 피식 웃음이 났다. 바닥을 다 닦고 나니 허벅지와 허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다.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처음으로 느껴졌다. 아침 식탁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계란 부침, 그리고 김이 올려져 있었다. 먹어라. 무진은 별다른 말 없이 밥그릇을 하나 밀어주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먹는 게 도와주는 거다. 굶은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밥이야. 밥을 입에 넣자. 뜨거운 국물과 함께 이상하게 눈앞이 흐려졌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과 아주 비슷한 맛이었다. 조금 짭조름하고. 깊은 국물 맛. 서유는 갑자기 떠오른 기억을 억누르듯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먹어라. 목 막힌다. 무진의 말에. 서유는 숨을 고르며 밥을 삼켰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무진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그 질문은 너무 커서. 서윤에겐 막막하게 느껴졌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 거기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밖에.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관두라고 해서 누가 아버지가요. 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거기 있었냐? 네.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 사이에 설명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흘러갔다. 도망 나온 거. 잘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겁쟁이처럼 도망친 건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다. 도망치는 건 늘 나쁜 게 아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때로는 도망치는 게 가장 용감한 거다. 그 말은 서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하지만 도망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또 잡힌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그 다음 단계요.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내 자신을. 그리고 네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 무지는 도장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청룡권은 싸움을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 말은 서윤이 앞으로 수년 동안 가슴속에 새기게 될 말이었다. 하고 싶냐 모르려 배우는 거, 몸 쓰는 법, 마음 다스리는 법, 얼마 고민하지 않았다. 서윤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네, 배우고 싶어요. 무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청소는 기본이고 수련도 같이 할 거다. 대신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도장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네가 그러고 싶든 아니든 내 제자니까. 제자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다. 네, 알겠어요. 좋다. 그럼 오늘은 기본 자세부터. 그날 오후 서유는 생애 처음으로 도장 제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자세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다. 허리를 펴고 중심을 낮추고 발을 벌리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힘 빼라. 힘 빼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서유는 어릴 적부터 내내 쥐어짜오던 힘이라는 존재를 떠올렸다.
늘 버티려고, 숨기려고, 참으려고 힘을 줬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 힘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조금씩 달라졌다. 눈에 띄게 마른 체형이었지만 근육이 단단해지고 자세가 곧아졌다. 아버지의 욕설에 움츠리던 어깨는 이제 펴져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도장에 등록했고 서유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챙겼다. 신발 정리를 도와주고 기본 자세를 옆에서 고쳐주며 땀에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서윤아, 어느 저녁 수련을 마친 뒤였다. 무진이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다. 내 눈이 많이 달라졌다. 얘 처음 왔을 때는 늘 도망갈 구멍을 찾는 눈이었다. 지금은 뭔가 지키고 싶은 걸 찾은 눈이야. 그 말에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 지키고 싶은 것. 그때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다만 막연하게. 이곳이라는 공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 그 지키고 싶은 존재가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 한 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 한민호, 무진의 손자, 그리고 서윤이 평생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이름. 그 아이가 청룡관 문을 들어서던 날 역시 늦가을의 쓸쓸한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있었다. 그날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훗날 혜성 한께서 다시 맞이하게 될 비극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혜성안 근처 골목길엔 늘 비린내와 짭짤한 바람이 섞여 흘렀다. 청룡관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비를 몰아치듯 시작되었지만 그 뒤로 펼쳐진 시간들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갔다. 도장을 청소하고 기본 자세를 배우고 땀과 눈물로 하루를 버티던 그 나날들. 서윤이 청룡관에서 지낸 두 해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한 사람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관장, 최무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날 갑자기 청룡관의 문을 열고 들어온 작은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한민호였다. 늦가을 오후,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다. 그날은 도장의 수련생이 없던 날이라 서유는 바닥 청소를 마치고 낡은 창틀을 천천히 닫고 있었다. 창문 바깥으로는 은행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 멀리 항구의 크레인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무진의 목소리가 도장 안정적을 깼다. 문 쪽을 돌아보자 무진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작고 여린 손,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낯선 곳에 처음 서보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니? 무진이 말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를 처음 보았다. 내 손자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서유는 깜짝 놀랐다. 관장님의 손자요. 그래,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지낼 거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도복도 아니고 학교 가방도 아니었다. 옷은 낡아 보였고 신발은 너무 작았는지 발가락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다. 서유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이 반지하 방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다. 겁먹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얼굴. 아이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옛날의 자신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 안녕, 나는 서윤이야. 서윤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혀 말했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검고 깊었지만 그 안엔 아직도 울다 지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을 뻔했다.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서윤 마음 깊은 곳을 닫고 스쳤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부서지듯 흔들렸다. 도장 뒤편 작은 방 하나를 치우며 서윤은 민호를 위한 자리 하나를 만들었다. 오래된 이불을 털고 깨끗한 베개를 놓고 작은 스탠드에 먼지를 털어냈다. 민호는 방문 앞에서 가만히 서서 서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는 눈동자는 불안함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여기서 지내도 돼.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 서윤이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아주 조심스럽게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 아이도 많이 아팠구나. 서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녁 시간이 되자 무진이 간단한 식탁을 준비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 단출한 식탁이었지만 세 사람을 위한 첫 가족 식사였다. 먹어라. 무진이 말하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서윤이 말했지만 민호는 조심스럽게 밥을 조금씩 떠 넣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꾸 문 쪽을 신경 쓰는 눈치였다. 도망칠 길을 찾고 있는 걸까?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다. 자신이 처음 청룡관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식사를 마친 뒤 민호는 조용히 말없이 그릇을 정리하는 서윤을 도우려고 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서윤은 웃고 말았다. 민호는 그제서야 아주 살짝 안도한 듯 조용히 서윤 옆에 섰다. 그 모습이 마치 누나를 찾은 동생 같았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서서히 청룡관의 일상이 되어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윤이 정리하던 도장문을 열고 들어왔고 책가방을 풀어놓고 조용히 수련생들 옆에 서서 구경했다. 처음에는 말수가 거의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윤 누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서 처음 나온 능동적인 질문이었다. 서윤은 민호의 질문을 들은 순간 마음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은 이렇게, 발은 이렇게. 민호는 서윤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애를 썼다. 오른손을 올리고 왼발을 뒤로 빼는데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자 서윤이 황급히 받쳤다. 괜찮아.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천천히 해. 민호는 작지만 고개를 단단히 끄덕였다. 그 작은 모습에서 서윤은 자신이 잃고 살았던 순수함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찾는 듯했다. 청룡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 6시, 무진과 서윤은 가장 먼저 일어났다. 도장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준비 운동을 했다. 아침 식사 전에 민호도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다. 학교에 가기 전 민호는 짧게 몸풀기를 했고 저녁에 돌아오면 숙제를 한 뒤 서윤 옆에서 기본 자세 몇 가지를 연습했다.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며 세 사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느 날이었다. 식탁에서 밥을 먹던 민호가 뜬금없이 물었다. 관장님, 우리는 가족이죠? 그 질문은 서윤의 젓가락을 멈추게 했고 무진의 눈꺼풀을 아주 살짝 떨리게 했다. 그렇지, 당연하지. 무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민호가 처음 웃는 모습을 보았다. 문득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그 웃음이 너무 귀했고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자라났다. 아, 그래, 이게 가족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시험 공부를 도와달라는 민호 옆에서 자신도 함께 문제를 풀었다. 누나도 공부하는 거 처음이지? 맞아. 좀 오래됐지. 그럼 같이 해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누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그렇게 둘은 밤이 깊을 때까지 공부를 하기도 했다. 도장에는 온기가 흘렀다. 민호는 웃음이 많아졌고 무지는 구수한 잔소리로 두 사람을 챙겼고 서윤은 드디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는 법은 없다. 청룡관 밖에서 조용히 들이우고 있던 먹구름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장을 둘러싼 재정 압박,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동네 아이들의 수련생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최무진 관장의 점점 더 심해지는 기침. 그 모든 조짐들은 어느 순간 커다란 그림자로 서윤과 민호의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다. 서윤아, 오늘은 동네 약국 좀 들러줄래? 무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탁했다. 약국이요? 어디 아파요? 그냥 기침약이 떨어져서. 그래, 별거 아니다. 그 말투는 분명 별거 아닌 척하려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날 밤 무진은 평소보다 훨씬 세게 기침했고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불안하게 조이기 시작했다. 관장님,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늙어서 그렇지. 그만 신경 써라.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였다. 그리고 그 불길한 낌새는 한 달 뒤 완전히 터져버린다.
그날 아침 서윤은 기묘한 정적 때문에 잠에서 깼다. 도장이 유난히 조용했다. 아침이면 항상 들리던 무진의 발자국 소리도 물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이미 옷을 입고 정리되어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누나, 관장님 방에서 기침 소리만 나고 나오질 않으셔.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 내가 가볼게. 그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무진은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구부린 채 고통을 참는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관장님. 괜찮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병원 가요. 아니다. 조금만 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기침이 크게 터졌고 서윤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안 돼요. 지금 바로 가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병원 가요. 제발. 무진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검사 결과는 서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다. 폐질환, 단연간의 방치, 면역 약화, 그리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설명, 오랜 세월 홀로 도장을 지키며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대가가 이제서야 무겁게 드러난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 무진은 조용히 말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다. 관장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서윤아. 무진은 서윤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너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평범하게요. 그래, 그냥 남들처럼 아무도 때리지 않고 아무도 너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삶.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호를 지켜줘라. 그 말은 작은 부탁이었지만 서윤에게는 평생의 약속과도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을 쉽게 지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무진이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도장 문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양복을 입은 한 남자, 냉정한 눈, 말끔한 머리, 차가운 기운. 윤태강. 그와의 만남은 서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된다. 그리고 그날부터 청룡관의 운명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해성안 근처의 바람은 늘 짭조름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청룡관 앞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게 반듯한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려섰다. 서윤의 눈에 익은 얼굴이었다. 윤태강, 테일그룹의 부회장, 장도연 회장의 오른팔, 해성마리나 시티 개발 현수막에서 그녀가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그가 이 좁은 골목까지 찾아온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윤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최 관장님 뵈러 왔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도장은 물론 허리춤을 움켜쥔 서윤. 그리고 병원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힘겹게 도장 안쪽으로 들어서는 최무진까지 모두를 조용히 훑어내렸다. 여기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도장의 마룻바닥, 오래된 벽,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그리고 모서리에 겹겹이 쌓인 빛 독촉장과 고지서들까지. 서윤은 저도 모르게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고지서 더미를 손으로 가리고 싶어졌다. 손님이시라면. 도장 수업은 오늘 쉽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윤태강은 서윤을 보는 시선에 낯선 흥미를 띄웠다. 당신이 한서윤 씨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왜 제 이름을 해성한께서 일어난 일, 그리고 예전에 청룡관에서 제자들을 지켜준 일 몇 가지. 귀에 들은 게 좀 있어서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이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수치와 역할로 계산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무진이 그때 서서히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태강이냐. 오랜 세월이 묻어난 목소리였다.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윤태강이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에는 분명 예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무진의 눈빛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여길 다시 찾을 줄은 몰랐네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안 달라지는 건 나뿐이지. 무진이 피식 웃었다. 무슨 일로 왔냐.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도와요. 관장님 몸 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도장 형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라면 관장님과 이곳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서윤은 등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도와준다.
그 말은 언제나 달콤한 미끼와 함께였다. 무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다. 됐어. 조용히 돌아가라. 관장님, 여기서도 버틸 만큼 버틴다. 그게 내 몫이고 내 고집이다. 말은 단호했지만 서윤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윤태강은 무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서윤으로 옮겼다. 그럼 관장님 대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눈빛이 정면으로 서윤을 꿰뚫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확실히 가치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한서윤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태강과의 첫 대화는 도장 안 작은 응접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기울어가고 있었고 도장 안에는 차향과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테일그룹은 해양 개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관광, 부두, 물류, 말이나 사업까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일들도 있죠. 그는 스스로 웃었다. 저희는 일반 경호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기도 합니다. 고객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거나 위험한 협상을 동행한다거나 혹은 설득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설득이라는 단어는 서윤의 귀에 다르게 들렸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쪽에 가까운 의미였다. 서윤 씨의 실력을 봤습니다. 청룡관에서 증인이 있었고 해성항 뒷골목에서 술 취한 남자 셋을 제압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누가 그 얘기를 해성항은 좁은 동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되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을 지나 어깨까지 올라갔다. 그 손가락, 그 근육의 움직임, 눈빛의 흔들림까지 세세하게 관찰하는 듯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쪽에서는 재능 있는 인재라고 부릅니다. 서윤은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쪽 일에는 관심 없어요. 왜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너무 깊게 들어오는 질문이었다. 저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무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무진이 늘 강조하던 말이었다. 칼의 의미는 공격이 아니라 보호다. 지키기 위해 쓰는 힘만이 진짜 힘이다. 그 가르침은 이미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윤태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듭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공격이 익숙한 사람은 언젠가 쉽게 폭력에 익숙해지고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배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경계를 손에 쥐려고 하죠. 그의 눈빛이 잠시 진지하게 변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실 침대에서 잠든 최무진의 얼굴, 잠들지 못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민호의 얼굴, 도장 한쪽에 쌓인 고지서들, 그리고 윤태강의 말, 관장님과 도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장을 지킨다는 것과 사람을 지킨다는 것. 무진이 원하는 평범한 삶과 민호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돌아온 무진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기침은 잦아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약값이 이만큼이나. 약국에서 받아온 계산서를 보고 서윤은 손이 떨렸다. 병원비, 약값, 도장 임대료, 공과금.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밤마다 배달 일을 더 나갔지만 몸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도장에서 수련하며 버티던 체력은 이제는 병원과 일터를 오가며 조금씩 소모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 우리 많이 힘들어요. 서윤은 그 질문에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요즘? 누나가 너무 늦게 들어오고 관장님 약도 자꾸 줄어들고 집주인이 와서 문 두드릴 때 누나가 숨으라고 했잖아요. 아이는 결코 둔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예리하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누나가 어떻게든 할게. 저도 일할 수 있어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신문 배달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서윤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안 돼. 왜요? 넌 아직 학생이야. 네가 해야 할 일은 공부하고 네 삶을 준비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 혼자만 힘들잖아요. 서윤은 아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나 혼자 아니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었다. 결국
선택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도장 임대료가 3달 밀린 날, 건물주는 마지막 통보를 했다. 1달 안에 밀린 돈을 내지 못하면 도장 비우셔야 합니다. 비우라는 말은 곧 도장을 포기하라는 말이었다. 그날 밤, 무지는 영양제가 꽂힌 팔로 도장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잘못했다. 서윤아, 내 나이에 짊어질 짐이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도장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결국 나야. 예전 방식만 고집하고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했지. 무진의 눈에 어렴풋이 자책이 비쳤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많은 걸 얻었어요. 네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빼앗아간 것 같아서 그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아. 네. 혹시 테일그룹에서 온 놈이 또 찾아오면 그 말에. 서윤의 심장이 조용히 울렸다. 네가 알아서 해라. 관장님은 반대하시잖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게 옳았다고 믿었고 지금도 크게 후회는 안 한다. 하지만 너는 나와 달라야 한다. 무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 도장을 지키는데 내 인생을 다 써버려도 괜찮다. 하지만 너와 민호까지 같이 묶여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관장님, 내가 널 처음 받아줬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너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그 말은 부드럽지만 견고한 이별의 예고처럼 들렸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지는 조용히 물었다. 서유는 주저하지 않았다. 민호요. 좋다. 그럼 그 아이를 기준으로 선택해라. 도장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너와 민호의 미래를 기준으로 선택해라. 그날 밤 서유는 오래된 도장 마룻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의 세 사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진, 어린 민호,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 관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풀이되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관장님과 도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 날 서윤은 결국 윤태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서윤입니다. 전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놀람이 없었다. 어디서 뵐까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도장 앞 골목으로 나와주세요. 핸드폰을 끊기 무섭게. 골목에서 검은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골목 끝으로 걸어 나갔을 때 윤태강은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결심하셨나요? 그의 질문은 간단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마치 어떤 문이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들어보죠. 첫째, 민호의 교육과 생활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겁니다. 둘째, 관장님께 필요한 치료와 생활비는 최소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민호에게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태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조건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시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일단 들어오면 다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이 길을 택하면 한동안은, 아니, 꽤 오랫동안 뒤를 돌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 대답에 윤태강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듯했다. 도장을 떠나는 날 안쪽 마루 한가운데에 세 사람이 모였다. 무지는 앉아 있었고 민호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관장님, 서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무진의 말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마운 건 나다. 무진은 미소를 지었다. 너와 민호 덕분에. 늙어서도 도장이 시끄럽고 따뜻했다. 민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그래. 이놈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즐긴데. 무진은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네. 누나 말 잘 들어라. 멀리 가더라도 서로 손 놓지 말고. 민호는 서윤 쪽을 돌아봤다. 누나, 우리 진짜 떠나는 거야. 응. 그럼 도장은 어떻게 돼?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지. 서윤은 도장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땀과 발자국, 주먹이 닿은 흔적들이 있었다. 관장님, 그래,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언젠가 민호랑 같이 다시 웃으면서 여기 돌아올게요. 무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다. 그 말은 허공을 향한 혼잣말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담긴 선언 같았다. 그렇게 한서윤과 한민호는 청룡관을 떠났다.
검은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창밖으로 도장 간판이 멀어져 갔다. 청룡권 도장 관장, 최무진 낡은 간판의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다가 곧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민호는 창문에 얼굴을 붙인 채 계속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 응, 이거. 맞는 선택이겠지. 서유는 대답 대신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같이 있는 한 뭐든 버틸 수 있어.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기도이기도 했다. 앞좌석에서 그 모습을 백미러로 바라보던 윤태강은 천천히 눈길을 돌렸다. 이제부터는 테일그룹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처음에는 잡무부터 하게 될 겁니다. 사무실 심부름, 회의 자리 보조, 이동 경호.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언젠가 곧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성항은 점점 멀어지고 대신 송도와 도심의 빌딩들이 시야를 채워갔다. 좁고 오래된 골목 대신 유리와 철로 이루어진 냉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이 감옥을 부수기 위해 들어가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했다. 내가 이 세계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다. 테일그룹 본사는 거대한 유리 기둥처럼 서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고급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직원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빠르게 그러나 질서 있게 움직였다. 이곳이 우리가 일하게 될 곳입니다. 윤태강이 말했다. 한서윤 씨는 우선 경호팀 소속으로 배치할 겁니다. 민호 군은 테일 장학재단의 특별 장학생으로 편입시키죠. 학교도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호는 긴장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나, 완전 다른 세상이네. 그러게. 서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얼핏 보기엔 화려하고 세련된 공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힘싸움이 얽혀 있을 것이 눈에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해성항과 도시의 이권을 장악한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라는 것을. 윤태강은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잠시 후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도연 회장이요. 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실 겁니다. 민호는 다른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다. 교육 담당 직원이 학교와 기숙사,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줄 예정이었다. 민호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서유는 그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꼭 지켜낼 거야.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서윤 혼자 남았다. 잠시 후 조용히 문이 열렸다. 회색 머리가 성성하게 섞인 중년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장도연. 사진과 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그러나 실물은 더 날카롭고 기압이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이 있었다. 당신이 한서윤 씨인가요? 그의 첫 마디였다. 예, 그렇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장도연은 그녀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살폈다. 눈빛이 좋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세계에서 오래 버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술, 다른 하나는 눈빛. 그의 시선이 짧지만 깊게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서유는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지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서유는 잠시 숨을 멈췄다. 있습니다. 장도연은 미세하게 웃었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환영의 인사이기도 했다. 당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나는 미리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장도연은 서서히 뒤를 돌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현실이 된다. 몇 년 뒤. 한서윤은 테일그룹 내에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강도연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윤태강의 곁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민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조금 더 뒤의 일이다. 지금은 막 문이 열렸을 뿐이다. 청룡관에서 해성항까지, 그리고 해성항에서 테일그룹까지. 한서윤의 발걸음은 점점 더 위험한 길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지만, 민호야, 누나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끝까지 널 지킬 거야. 그 다짐은 곧 그녀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고 족쇄가 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선택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날을 향해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윤태강에게서 임무 설명을 듣고 돌아온 밤, 서유는 오랜만에 손에 붕대를 감았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손목과 손가락 관절을 단단히 고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청룡관에서 시합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손을 감고 나갔다. 또 싸우러 가는 기분이네. 혼잣말을 내뱉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말끔했다. 값비싼 블라우스, 몸에 맞춘 재킷, 눈에 띄지 않는 메이크업.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좁은 골목과 도장 마룻바닥에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다. 책상 위에는 윤태강이 건넨 얇은 파일이 놓여 있었다. 서유는 그것을 다시 펼쳐보았다. 해성항 구역지도, 재개발 예정지 표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오래된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의 이름, 임경수, 59세, 해성항 선술집 사장, 지방 토박이 출신, 오래된 선원 인맥 보유, 불법 도박, 대부업, 폭력배 연루 의심, 그리고 맨 아래 굵게 적힌 메모, 현재 테일그룹의 불리한 계약서 사본을 보관 중, 자발적 협상 가능성 낮음, 목표 서류 회수, 부수 피해 최소. 서유는 부수 피해 최소라는 6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최소라는 말은 있어도 된다는 뜻이겠지.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누나 민호의 목소리였다. 서유는 재빨리 파일을 덮고 침대 옆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왜 아직 앉아 공부하다가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민호는 방 안을 힐끗 둘러보았다. 그냥 내일 스케줄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 민호의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유는 어깨를 으쓱였다. 괜찮아. 일은 원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우리가 버틸 수만 있다면. 힘들면. 말해. 응, 나도 이제 어리지 않아. 고등학생이야. 민호가 일부러 어깨를 펴고 말했다. 누나가 나만 지키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조금 저릿해졌다. 몇 년 사이. 아이의 말투는 어느새 어른에 가까워져 있었다. 알았어.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진짜 힘들면 너한테 먼저 말할게. 약속. 민호는 손가락을 내밀었다. 서윤은 그 손가락을 살짝 걸었다. 약속. 민호가 방으로 돌아간 뒤에야. 서윤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래. 이건 너를 위해 하는 거야. 그녀는 서랍을 다시 열고 파일을 집어들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머릿속에는 최무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칼에 참된 의미는 공격이 아니라 보호다. 이건 지키기 위한 공격이야. 서유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 날 밤, 해성항은 낮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낡은 넌사인들이 깜빡이고 술집마다 고성방가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싸늘한 바닷바람이 흘렀다. 서유는 평범한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허리에는 보이지 않게 얇은 지갑형 장비와 작은 칼집이 붙어 있었다. 칼은 청룡관에서 쓰던 목검 대신 주방에서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길이의 작업 칼이었다. 나름 벼려졌지만 그녀의 손에서 함부로 피를 보진 않을 물건이었다. 골목 끝. 바닷가 쪽으로 조금 내려가자 문짝이 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듯 삐걱이는 선술집 하나가 보였다. 간판엔 한국포차, 경순회 라고 쓰여 있었다. 안에서는 술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담배 연기, 그리고 욕설이 뒤섞여 몽롱한 공기층을 만들고 있었다. 서유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문을 열었다. 어서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사내가 말을 멈췄다. 손님 대부분이 중년 남자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젊은 여자가 홀로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혼자야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사람 찾아왔어요. 누구 임경수 사장님이요. 그 말에 포차 안공기가 살짝 변했다. 몇몇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장님 찾는 손님이요. 누군가 안쪽으로 소리쳤다. 잠시 후 커튼 같은 낡은 비닐막이 젖히며 한 남자가 나왔다. 머리는 희끗했고 배는 나왔고 눈빛은 술과 피곤에 절여진 듯 침침했지만 그 안에서는 범상치 않은 노련함이 느껴졌다. 내가 임경수다. 누구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항구를 오래 지켜온 사람. 서유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임경수의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말은 곱게 하네. 테일 쪽이지 포차. 아니 순간 조용해졌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해성의 한개 테일 냄새가 얼마나 배어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나. 그럼 얘기가 편하겠네요. 서유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님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조용히 합시다. 임경수는 코웃음을 쳤다. 조용히 너희들이 언제 조용했던 적이 있나. 맨날 서류 들이밀고. 보상금이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결국은 다 빼앗아 갔지. 서유는 한 걸음 멈춰섰다. 오늘은 가져가러 온 게 하나뿐이에요. 서류지네. 상대는 생각보다 영리했다. 테일그룹이 합법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는 증거. 재개발 중단시킬 수도 있는 문서라며 임경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맞다. 내가 들고 있지. 얼마면 되나요? 그녀의 말에. 남자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돈이 문제였으면 진작에 팔았지. 야, 그 회장이라는 작자. 수십억을 꽂아주겠다며 연락 온 거 아냐.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건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임경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런데도 내가 안 팔았다. 왜일 것 같냐. 그래도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거든. 내가 서류 한 장 던져버리면 상가 사람들 다 길 위에 나앉는 거야. 그 말에 서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여기 사람들, 글자 잘 모르는 노인네도 많고 대출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계약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도 잘 모르지. 임경수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근데 나는 알거든. 그래서 들고 있는 거야. 이 서류, 수십 초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술과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서유는 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거구나.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서윤이 말했다. 나는 서류를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고 당신은 서류를 버리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 경수가 코웃음을 쳤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네가 알아서 했다면서 적당히 둘러대든가. 그럴 수는 없어요. 서유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뒤에 누가 있는지 알죠? 장도연 회장, 윤태강 부회장. 그 사람들이 이 서류 포기하겠어요. 경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돌아가라. 여기서 더 버티면. 진짜 피본다. 나도. 너도? 이미 각오는 하고 왔어요. 서윤이 천천히 말했다. 그 순간. 포차 안구석에 앉아있던 남자 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팔뚝에는 조그마한 문신이 있었고 허리춤으로 손이 슬쩍 내려갔다. 언제부터 귀가 그렇게 밝았나 몰라도 경수가 낮게 말했다. 테일놈들이 내 목숨까지 노릴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 놈들 복수형. 서윤은 그 말에 짧게 반응했다. 이미 들었구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몇 있다며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안 비켜주면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넌 뭐가 다른데. 경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너도 결국 그 사람들 부하잖아. 이름만 좀 덜 더러운 조직일 뿐이지. 동네 건달이나. 너희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 말에 주변 남자들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다. 포차 안공기가 단단하게 얼어붙었다. 술집 손님 두셋이 슬쩍 밖으로 빠져나갔다. 싸움이 일어날 기운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딱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다. 서류, 어디 있습니까? 경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천천히 허리춤 쪽으로 손을 내렸다. 대답 대신 하나 알려주지. 찰칵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반쯤 숨겨져 있던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난 내 방식대로 이 동네를 지켜왔다. 테일이든 뭐든 이 서류 뺏어가려면 칼끝이 서윤을 향해 올려졌다. 피부터 보고 가야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먼저 달려들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바로 떴다. 그녀의 움직임은 청룡관에서 수천 번 되풀이했던 기본기와 같아서시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술 취한 수련생이 아니라 실전에서 사람을 패는데 익숙한 남자들이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이 휘둘러지자 그녀는 어깨를 약간 틀어 힘을 흘려보냈다. 팔꿈치가 스치는 순간 옆구리로 들어가 허리를 밀어 올렸다. 그 남자가 테이블 위로 낮아빠졌다. 바로 옆에서 또 다른 남자가 병을 집어들었다. 유리병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쨍병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서유는 오른손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올렸다. 이때 손등에 유리가 조금 스쳤지만 아픔은 나중 문제였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의 발뒤꿈치가 그의 정강이를 정확히 찍었다. 끄억 세 사람이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다. 그 사이 임경수는 이미 칼을 뽑아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단연간 칼을 잡아온 사람만이 가진 감각이 묻어 있었다.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경수가 말했다.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은 장도연 손발 아니냐.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자세를 낮추었다. 칼이 번개처럼 들어왔다. 짧았지만 허투루 휘두른 동작이 아니었다. 허리 힘과 어깨 힘이 실린 실전에서 수없이 반복한 경험이 느껴지는 공격이었다. 청룡관에서라면 목검을 들고 받아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녀의 주머니에는 얇은 접이식 칼 하나뿐이었다. 칼이 옆으로 지나갈 때 서유는 몸을 비틀며 동시에 팔꿈치로 경수의 손목을 쳤다. 칼이 잠시 뒤로 밀렸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잡았다. 기합은 좀 되는구나. 칼 내려놓으세요. 먼저 내려놔라. 경수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서류를 들고 있는 한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진 거다. 서윤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 도장 한 구석에서 무진이 연습을 가르치던 모습이 스쳤다. 힘의 방향을 정하는 건 네 마음이다. 그걸 잊지 마라. 서윤은 칼을 완전히 꺼내지 않은 채 손잡이만 쥔 상태로 말했다. 서류를 추가 조건과 함께 넘기시면 싫다 그랬지. 경수가 다시 몸을 던졌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들어왔다. 이번에는 피할 공간이 좁았다. 쾅 옆에 있던 의자가 부딪히며 넘어졌다. 서윤은 의자를 발로 차올려 경수의 동선을 끊었다. 그 사이 몸을 안쪽으로 밀어 들어가 칼을 쥔 그의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았다. 두 사람이 엉켜 넘어졌다. 하!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어금니를 물었다.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기 위해 지렛대처럼 팔을 비틀었다. 놔. 서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서윤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이 칼로 사람을 죽이려는 순간이에요. 경수의 힘이 잠시 느슨해졌다. 그 틈을 타. 서윤은 손목을 완전히 꺾어내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컥 작은 소리가 울렸다. 경수의 손이 힘없이 늘어졌다. 서윤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양팔로 그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고정했다. 끝났어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나. 경수는 비웃었다. 테일이 이 서류만 가지고 만족할 것 같냐. 서윤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가진 다음 수단이 뭔데요? 경수는 대답 대신 어깨를 떨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가진 건 이 서류 한 장뿐이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칼도 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린 기색이 스쳤다. 내가 이걸 넘기면. 다음은 뭔 줄 아냐. 그 말에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이 서류가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잠시 고요가 흘렀다. 포차 안에는 깨진 병, 부서진 의자, 쓰러진 남자, 몇 명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다. 이건 법률지원팀 연락처예요. 테일 이름은 안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쪽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변호인들이에요. 경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나더러 너희 편으로 오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쪽 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서윤은 낮게 말했다. 서류를 넘기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협상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건. 당신이 말한 그 상가 사람들, 그들의 재정착, 보상. 계약 조건. 당신이 혼자 싸우기엔 너무 큰 상대잖아요. 경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믿지 않아도 돼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는지도 한 번쯤은 같이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경수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너,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알겠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넌 그냥 부서 관리직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알고 들어온 애구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좋다. 그는 결국 카드를 집어들었다. 서류는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놨다가 그 변호사라는 놈한테 넘기마. 지금 아니라요. 이 동네 인간관계는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다. 서류가 갑자기 사라지면 먼저 의심받는 건 나고 그 다음이 너희다. 그 말도 일리가 있었다. 거래하자. 아가씨, 경수의 눈이 반짝였다. 서류는 넘긴다. 대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도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지켜봐라. 서유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이건 규정에 없는 움직임이었다. 윤태강이 준 지시는 100 서류 회수. 단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서유는 알았다. 지금 이 선택의 무게가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모양으로 돌아올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테일그룹 비밀 회의실. 다음 날. 윤태강은 서윤이 보고를 끝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었다. 대신 법률팀을 통해 공식 합의 형태로 가져오게 만들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렇게 하면 태일 쪽도 정식 계약으로 보호받고 해성항 상인들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윤태강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느리게 두드렸다. 규정에 없는 행동이었어요. 서윤이 먼저 말했다. 벌 주실 거면 받겠습니다. 그때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시를 어겼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윤태강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서류는 가져오게 된다. 상황 소음도 최소화되고 우리가 시민단체와 언론에 보여줄 명분도 생긴다. 네, 나는 결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방법이 조금 돌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 말하진 않아요. 서윤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윤태강의 시선이 그녀의 눈과 맞닿았다. 오늘은 당신의 선택이 테일에도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당신의 양심과 테일의 이해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킬 날이 오겠죠. 서윤은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건가요? 질문은 던져졌지만 답은 요구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남겨진 회의실에서 서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언젠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킬 날, 그 말은 예언처럼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예언은 현실이 된다. 테일그룹과 해성항 사람들, 그리고 한서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 그 모든 것이 뒤엉키는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이 멈춰 섰을 때 서윤은 창문에 이슬처럼 맺혀있던 어둠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다. 문을 열자 비릿한 바닷 냄새와 철녹슨 냄새,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다. 멀지 않은 곳에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담배불들이 별처럼 깜빡였다. 내리시죠. 백승철이 먼저 내렸다. 서윤도 따라 내려 바닷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차갑고 짠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바닥에는 물과 기름이 뒤섞여 미끄러웠고 멀리서 작은 어선들의 엔진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림자들이 둘러싸기 시작했다. 후줄근한 방수 점퍼를 입은 남자들,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문 채 말없이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손님치고는 옷이 너무 말끔한데 앞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말했다. 임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백승철이 대꾸했다. 조광해 씨를 뵈러 왔습니다. 누가 보내서 우릴 여기까지 데려온 건 바람이지만 말을 붙인 건 테일입니다. 사내가 비웃음을 삼켰다. 그래서 테일이 우리 형님을 그냥 만나게 해줄 거라 생각하나 서윤이 나섰다. 용건이 분명합니다.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서윤에게 옮겨졌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서늘하게 피부를 타고 내려갔다. 여자는 처음인데 그거야 이쪽 사정이고요. 서윤이 침착하게 말했다. 조광혜 씨가 만나줄지 말지를 당신이 대신 결정하는 겁니까? 잠깐. 주변 남자들이 술렁였다. 입은 좀 사납네. 그쪽도요. 사내의 입가에 비뚤어진 웃음이 번지려던 순간 저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야, 그만해라. 위에서 내려오신단다. 누군가 손짓했다. 사내가 짧게 욕을 내뱉고는 백승철과 서윤을 힐끗 보더니 비켜섰다. 좋아.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으로는 들여보내줄게. 컨테이너 사이 좁은 통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물이 질척거리고 배 위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멀리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윤은 걸으면서 주변 배치 구조를 눈으로 익혔다. 양쪽 컨테이너 높이, 탈출로가 될 수 있는 사다리. 바다 쪽으로 난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이었다. 긴장하나요? 앞을 걷던 백승철이 낮게 물었다. 조금요. 괜찮습니다. 긴장이 사라지면. 그때가 더 위험할 때입니다. 그 말은 앞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컨테이너 끝에 다른 색의 조명이 새어나오는 공간이 있었다. 빨간 조명 아래 임시로 만든 사무실 같은 곳이 보였다.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시죠. 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정적이 흘렀다. 허름한 책상 하나, 낡은 가죽 소파 2개, 구석에는 전기포트와 스티로폼 컵 몇 개, 벽에는 오래된 세계 지도와 마커로 그려놓은 항로 같은 선들이 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낮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흰머리가 많았지만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고 두 눈은 탁한 회색빛을 띠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빛을 품고 있었다. 멀리서 왔겠지. 그가 말했다. 앉아.
그 목소리엔 바다에서 오래 잔 뼈가 굵은 사람만의 특유의 쉰 기운이 섞여 있었다. 백승철이 먼저 앉았다. 서윤도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에 앉았다. 조광해. 쉬시죠 그래.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그리고 넌 테일에서 온 아이로군. 아이로 보이십니까? 눈빛은 아이가 아닌데 어깨에는 아직 무게가 덜 얹혀 있지.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내 옆에 있는 놈은 조광해가 백승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익히 소문들었다. 정비조 백승철. 예전에 북한계서 몇 놈 정리했을 때 이름 한 번 들었지. 백승철의 표정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난 널 처음 보는데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둘 사이에 이미 몇 번의 정리가 오갔다는 암시가 비쳤다. 용건부터 말합시다. 조광해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밤에 찾아오는 놈들은 대부분 둘 중 하나거든. 돈을 뜯어가려 오거나 목숨을 뜯어가려 오거나. 우리는 백승철이 말을 꺼내려 하자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땅을 사러 왔습니다. 잠시. 공기가 고여 있었다. 조광해가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다. 땅은 테일에서 나라를 통해 사지 않았나. 문서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사람 사는 자리는 문서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조광해가 코웃음을 쳤다. 말은 곱게 하네. 네가 하려는 말의 요지는 뭐지 이푸두. 물류단지로 재개발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 계획도. 전체 설계도 나왔어요. 군부대는 빠지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군대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광해가 물었다. 우릴 내쫓겠다는 거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서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배, 창고, 사람들, 이 구역에서 빼달라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선원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조광해가 손으로 제지했다. 앉아 있어라. 그리고 서윤을 향해 다시 물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줄 건데 대체 부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테일 쪽에서 최대한 정리할 겁니다. 최대한이라는 말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뜻이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광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을 내가 일일이 입 밖에 꺼내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배만 묶어두고 낚시만 하면서 살아온 건 아니라는 걸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나. 백승철이 대답했다. 네, 그래서 정비조가 함께 온 겁니다. 잠깐. 방 안에 남자들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정비조라? 조광해가 씩 웃었다. 그러니까 오늘 판은 이렇게 되겠네. 말로 합의를 보든가 주먹으로 판을 보든가. 가능하다면 첫 번째 쪽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서윤의 말에 그가 그녀를 한 번 더 찬찬히 살폈다. 이상한 아이로군. 어떤 의미입니까? 테일에서 온 것처럼 말하지 않고 어디선가 튀어나온 도장의 애처럼 말하잖아. 그 말에 서윤의 손끝이 움찔했다. 어디서 도장 얘기를 팔. 손. 발 움직임 보면 티 나는 법이지. 조광해가 손목을 돌리며 말했다. 몸이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말을 고르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도장에서 컸지. 서윤은 숨을 삼켰다. 청룡관 출신인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어떻게 그걸 세상 좁다. 조광해가 무심한 듯 말했다. 청룡관 관장이었던 최무진이 젊었을 때 여기 항구에도 몇 번 왔었지. 술도 같이 마시고 싸움도 몇 번 말리고. 그의 눈빛이 잠시 과거를 바라보는 듯 멀어졌다. 칼이란 놈은 참 이상하다고. 그 양반이 그랬어. 사람 목을 따는 칼이 갑자기 사람 목숨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가슴 어딘가가 훅 하고 파고들었다. 관장님. 너. 그 사람 제자지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조광해의 눈동자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럼 더더욱 쉽게 돌아갈 수는 없겠군. 네, 그 양반 제자라면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는 담배를 한 번 더 피우고 비벼 껐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영혼에 자국이 남는다는 거. 무진이 마지막 날에 했던 말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내 영혼에 자국을 남긴다. 방 안이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다. 너희가 여기 와서 우릴 내보내려 하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조광해가 말했다. 너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작은 삶을 붙들고 있으니까 작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애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고. 그가 다시 물었다. 질문 하나만 하자. 네, 지금 네가 하는 일, 진짜 네가 원하는 일이냐.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제가 원하는 일이라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진실의 전부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조광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솔직해져야겠군. 그는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턱짓했다. 가지고 와라.
잠시 뒤 철제 서랍을 뒤져 나온 듯한 낡은 서류철 하나가 책상 위에 올려졌다. 두꺼운 고무줄이 감겨 있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선단 관련 서류. 반만 맞다. 조광해가 고무줄을 풀었다. 안에는 낡은 계약서, 항로 허가증, 무역 관련 문서들, 그리고 테일그룹 로고가 찍힌 내부 문서 복사본이 보였다. 서윤의 숨이 멎었다. 이건 테일이 우리를 처리하기 위해 예전에 짜놨던 설계도다. 조광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청해 물류단지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거야. 단지 군부대가 빠지는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지. 백승철의 시선도 서류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여기 조광해는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여기에는 너희 정비조의 사고 처리, 내역도 일부 들어있다. 서윤이 그쪽을 보려 하자. 백승철이 먼저 손을 뻗어 막았다.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불필요한 걸 알아버리면 다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조광해가 웃었다. 정비조답게 말하네.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협박하려는 겁니까? 백승철의 질문에 조광해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라기보다 이야기를 좀 공평하게 만들려는 거지. 그는 서류철을 탁 하고 덮었다. 너희는 이 땅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자리와 바다가 필요하다. 근데 누군가 이미 우리 모두에 위해서 결과를 다 정해놓은 상태라는 거야. 장도연 회장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뒤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서윤은 서류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하지. 조광해가 두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숙였다. 네가 둘 다 살릴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둘 다? 요 그래. 우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너희도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는 방법.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정할 수 없지. 그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방향을 생각하는 애한테는 말을 한 번쯤 걸어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서윤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딪혔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긴. 조광해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눈빛이 죽이려는 사람 눈빛이 아니라 살리고 나서도 잠 못 자는 사람 눈빛이라서.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있던 선원 하나가 툭 내뱉었다. 형님, 너무 믿는 거 아닙니까? 저 여자 태일 사람인데. 그래서 좋지. 얘 태일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흔들리는 애라면 어느 쪽에 서 있든 결국 자기 양심 때문에 끝까지 괴로워할 거거든. 서윤은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모르게 흔들렸다. 만약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너희 상관이 뭐라고 하든 조광해 쪽 사람들, 상생 협의 쪽으로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보는 거지. 윤태강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생이라. 그 단어를.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너? 조광해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너는 이제부터 두 번 생각해가며 움직여. 원래 그럴 생각입니다만 테일이 시키는 일 하나, 네가 지키고 싶은 것 하나, 둘 다 놓치지 않으려면 누군가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 말은 앞서 윤태강이 했던 질문과 묘하게 겹쳐졌다. 언젠가 테일의 이해와 내 양심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가 올 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조광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장 결론을 내면 둘 다 피본다. 백승철도 같이 일어섰다. 조광해 씨,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뭔데? 우리가 상생을 택하든 정비를 택하든 백승철은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결정권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얘랑 말하고 있는 거야. 조광해는 서윤을 가리켰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건네줄지 선택하는 건. 늘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애들이거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피부를 스쳤다. 컨테이너 사이를 빠져나와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백승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한 짓일까요? 어떤 부분이요? 그와 저 서류를 봤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상생을 생각해봤다는 것. 정비조답지 않다는 뜻이군요. 당신은 본래 정비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후회하십니까? 후회라기보다는 백승철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쪽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게 조금 껄끄럽긴 합니다. 왜요? 언젠가 그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서로 다른 쪽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량 문 손잡이를 잡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럴 일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죠. 백승철이 말을 잘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데요? 오늘 당신은 조광해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도요. 차문이 닫혔다. 엔진이 켜지고 청해의 불빛이 멀어졌다. 하지만 어두운 바닷가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 올리던 조광해의 실루엣은 서윤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너는 어느 쪽을 살리려고 하는 아이냐? 그 질문은 창밖에 스치는 도시의 불빛 사이로 찢겨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윤태강의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단순한 보고 자리일 거라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윤태강이 호출한 장소는 평소 회의실이 아닌 본사 최상층, 바로 아래층의 작은 브리핑 룸이었다. 이곳은 중요한 보고나 비공개 조율을 할 때 사용하는 곳으로 평범한 직원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윤태강은 이미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등 뒤로 난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빛이 빛나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왔습니까, 서윤 씨? 그는 늘처럼 침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 침착함 속에 어딘가 날이 선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어제의 현장, 그리고 조광혜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윤이 숨을 들이켰다. 제가 본 그대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지 않았다. 컨테이너 사이의 긴장감, 조광혜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류철. 말을 하는 동안 윤태강은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단단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예, 그 사람은 상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도 이익을 얻고 그들도 완전히 쫓겨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쪽의 상생이라는 건 윤태강이 처음으로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렸다. 결국 테일의 계획을 일부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떨어졌다. 그걸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고요. 잠시 후 윤태강은 의자를 천천히 뒤로 밀고 일어섰다. 조광혜는 누군가에게는 악이고 누군가에게는 영웅일 겁니다. 그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변수입니다. 그의 말투는 감정을 거의 씻지 않은 채 계산된 톤으로 이어졌다. 서윤 씨가 어제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건. 그가 서윤을 바라봤다. 지금 당신이 변수를 직접 만지고 돌아온 셈이에요. 서윤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변수란 조율되지 않는 사람, 계획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 시스템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사실 그 말은 서윤 자신에게도 해당되었다. 상생을 말한 것도 인정합니다. 윤태강이 서윤을 향해 다가왔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짚었다. 하지만 테일그룹 전체가 움직이는 재개발 프로젝트는 누군가의 양심 하나 때문에 흔들릴 만큼 작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말은 상생이든 협상이든 과정은 좋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서윤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조광혜는 결국 자리에서 비켜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확실하게 말했다. 서윤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방법은요? 두 가지죠. 윤태강이 손가락을 접었다. 첫째, 정식 협상을 통해 조광혜와 선단을 설득시키는 것. 그리고 둘째 손가락이 올라갔다. 둘째, 그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너무나 명확했다. 서윤의 목이 말랐다. 둘째 방법은 제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까? 윤태강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건 정비조가 할 일입니다. 말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서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당신은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명심하면 돼요. 윤태강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이 세계에서 당신이 지켜야 하는 건 당신의 감정도, 어떤 이름도, 심지어 당신 자신도 아닙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지켜야 하는 건 민호군입니다.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욱 하고 아파왔다. 민호군이 있는 한 당신은 절대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안전과 충돌하는 선택은 그는 미소를 감추지 않고 덧붙였다. 애초에 선택지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서윤의 입술이 떨렸다. 제가 조광혜 쪽의 의견을 생각한 이유는
조광의 편을 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척했지만 그 안에 깔린 의미는 명확했다. 다만 그런 사고방식은 조직 안에서 쉽게 마모됩니다. 윤태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침묵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윤태강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정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가 문 앞에서 멈추었다. 오늘 저녁 장도연 회장님이 비공개 식사를 원하십니다. 서윤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했다. 저를요? 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직접 듣고 싶으시대요. 어제 일이란 조광혜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상생 제안이었다. 회장님은 지켜야 하는 것을 위해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이해는 충분했다. 그러나 이해가 곧 수용은 아니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겠습니다. 윤태강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오늘부터 당신의 통신 기록은 전부 추적됩니다. 네. 외부와의 모든 연락, 특히 해성항 사람들의 번호나 불분명한 번호가 찍히면 바로 보고됩니다. 서윤의 입술이 굳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 넓어도 조직 안은 좁습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누구와 대화했는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두 관리 대상이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감정이 올라왔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사람이니까요. 서윤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서윤 혼자 남았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그제서야 찾아왔다. 민호의 이름이 그들의 손에 올려졌다는 사실. 그 생각은 칼처럼 정신을 베어갔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관장님, 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 답을 주던 사람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민호만 지킬 수 있다면 그 한 문장이 심장을 짓눌렀다. 그리고 조광혜의 말도 떠올랐다. 네가 어느 쪽을 살리려고 하는 아이냐? 조직인가? 양심인가? 태일인가? 청해인가? 그리고 민호인가?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단지 누구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장도연 회장이 마련한 비공개 저녁 식사는 본사 옥상 바로 아래층에 프라이빗 홀에서 진행되는 자리였다. 이 공간은 외부는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구역으로 문이 열리자마자 서윤은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벽은 전체가 통유리였고 아래로 펼쳐진 야경은 도시 전체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줬다. 테이블은 높지 않았고 굳이 힘을 과시하는 장식 없이 간결했다.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홀에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도연 회장이 와인을 들고 서 있었다. 왔군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서윤에게 자리를 권했다. 식사 전에 잠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앉았다. 손끝의 떨림은 잡혀 있었지만 심장의 긴장감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어제 일, 장도연이 잔을 내려두며 말했다. 조광혜와 대화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가 놀란 건 당신이 그와 대화를 했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서윤의 얼굴을 보고 말을 이었다. 그와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단했다. 상생을 말했습니까? 최대한의 방향을 보기 위해 검토한 정도입니다. 그렇겠지요. 장도연은 길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안에는 조금의 따뜻함도 없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선택의 이유입니다. 그가 몸을 기울였다. 그 상생이라는 방향을 누구를 위해 택한 겁니까? 서윤은 짧은 숨을 들이켰다. 모두를 위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장도연은 웃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뭐 누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명확한 사람은 그런 단어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서유는 담담히 시선을 내렸다. 조광해가 건넨 서류, 그 안에 있는 정보들도 다 검토하셨다고요. 그럼 이미 알고 있겠군요. 장도연은 손에 든 잔을 천천히 돌렸다. 우리 회사의 계획은 상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말씀대로입니다. 하지만 장도연이 시선을 서윤에게 고정했다. 당신은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그 사람들이 가진 삶의 무게와 두려움도 봤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 따뜻했지만 말끝이 날카로웠다. 그걸 본 사람이면 상생이라는 말에 쉽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장도연이 잔을 내려놓았다. 책임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책임의 방향. 그래요. 그가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혔다. 당신의 책임은 해성항 전체가 아닙니다. 서윤의 심장이 조용히 숨을 멎었다. 당신의 책임은 단 하나 민호군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 아이는 이 일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지요. 장도연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잔을 들어 올린 채 그는 덧붙였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서윤의 어깨가 굳어졌다. 이 세계에서 중요한 건 원칙이 아닙니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중요한 건 어느 편에 설지입니다. 서윤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다. 조광해는 당신을 떠본 겁니다. 떠봤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당신 눈빛이 흔들리는지,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그건 나도 압니다. 장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당신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입니다. 서윤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당신에게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도 테일에게 유리한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흔들리는 가능성.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할 겁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을 테일의 균열로 삼을지,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을지, 아니면 당신을 확실히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판단할지.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윤은 더 이상 숨을 편하게 쉴 수 없었다. 오늘 저녁에 부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도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서윤을 찔렀다. 조광해인가 테일인가? 목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치밀어 올랐다. 물론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민호군의 미래가 어느 쪽에서 더 안전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그 순간 서윤의 손끝이 완전히 식었다. 저는 대답을 당장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장도연이 손을 들었다. 다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앞으로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가 천천히 덧붙였다. 그리고 테일은 한 번 선택한 사람에게 오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배신에는 단 한 번도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끝에서 숨소리 하나조차 크게 느껴졌다. 장도현은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올렸다. 자, 식사하시죠.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식사는 긴장을 하지 말고 나눠야 하니까요. 서윤은 웃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민호를 지키려면 테일 쪽에 서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쪽의 선택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한서윤, 네가 어느 쪽을 살리려고 하는 아이냐? 조광해의 목소리, 그리고 겹쳐 들리는 무진의 목소리. 칼의 방향은 네 마음이 정한다. 마음은 이미 두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택은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도